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수도 있고요. 또 가해자와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죠. 형사사건에서 이 합의는 중요한 소송행위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또 우리가 합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형사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로 정해놓은 것은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얼마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는지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합의를 해야겠지만 이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의 정도가 다르고요. 또 가해자의 재력이라든지 가해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합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얼마다라고 정하기는 매우 어렵죠. 실무에서 보면 가해자는 최대한 합의금을 적게 지급하고 합의를 보려 하죠. 하지만 피해자는 어떻게든지 더 많은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피해가 커서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수록 또 가해자가 재산이 많을수록 대개 합의금도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합의는 보통은 금정적인 보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상호 협상을 통해서 합의금의 액수가 정해지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건네주고 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합의서나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서 건네주죠. 이 합의서에는 양 당사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서명 날인이 다 들어가지만 처벌 불원서는 피해자의 서명만 날인하면 되는 거죠. 이 합의를 할 때 유의하실 점은 합의의 성격인데요. 그러니까 이 합의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합의는 형사사건에만 국한된 합의인지 이것을 꼭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의 합의에 국한된 것으로서 이 합의서를 작성하면 추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합의서 이런 제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추후에 법원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다 포함해서 합의한 것으로 판단해서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그만큼 그 액수를 공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단순 폭행이나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반의사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라고 하는 그런 반의사불벌죄가 있는데요. 이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면 형사 절차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거기서 딱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때려서 폭행을 했는데 상해까지 발생해서 진단서를 끊었다든지 하면은 이때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 사건이 되죠. 그리고 이런 폭행치상 사건이나 상해 사건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요. 그래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와 상관없이 형사 절차는 그대로 합의서가 들어가도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 합의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양형에서 참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합의가 안 된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합의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가해자가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해서 좀 더 관대한 처벌을 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성명, 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적어서 법원에 변제 공탁을 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 주민등록 이런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에는 공소장, 검사가 제기하는 그 공소장에 피해자의 가명만 적혀 있고 주소나 주민번호를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인적사항을 알아내고 또 알아낸 인적사항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해달라고 막 종용하고 안 해주면 협박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최근에 공탁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종전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수하기 위해서 저질렀던 그런 불법행위가 해결됐죠. 그래서 이제는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공탁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에 법원의 사건 번호, 사건명, 또 피해자의 가명 이런 것들을 적어서 공탁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검사가 기소한 이후, 즉 피의자가 피고인의 신분으로 바뀐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고요. 그래서 검사가 기소하기 전인 경찰이나 검찰 단계의 피의자는 여전히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변제 공탁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형사합의와 공탁은 형사 절차에서 처벌과 양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행위인데요. 이 합의와 공탁의 구체적인 방법은 주변의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형사합의 절차와 형사공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